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10월 5일 낮이 됩니다. 이때는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0.75에서 묶어두지 않고 일부러 살짝 띄워준 그 10년물 금리가 이날 0.8을 급하게 또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0.8까지 저렇게 오르는 걸 보내준다고 일본이 아무래도 이쯤에선 다시 또 일본 당국이 개입해서 채권 매입하면서 0.75%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겠지. 그 전에 며칠 전에 지들이 국채시장에 매입 들어간다 말한 게 있으니까 하면서 한 번 더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갑자기 낯익은 신문사가 등장합니다. 정말 이렇게 막 계속 질질 끌면서 얘기하니까 잘 지금 감이 안 잡히시죠? 왜 이렇게 지금 뭐 시간별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시간별 타임라인으로 나중에 한번 제 블로그 와가지고 한번 글 한번 쫙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계속적으로 사방군데에서 협조해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이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급하게 올랐던 것을 김을 빼되 여기서 다들 이제 끝났구나 하고 전부 다 국채 사러 들어와서 10년물 금리가 뚝 떨어지거나 혹은 달러가 다 팔고 달러라 해서 쫙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거나 급하게 달러 약세나 국채 금리가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밀하게 조정하면서 살짝만 쉬어가기 위해서 시간별로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밤낮으로 쭉 며칠간 여러 작업들이 이루어진 거를 지금 제가 타임라인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일본 10년물 금리인데 1시간봉으로 본 겁니다. 여기서 툭 뛰죠. 이게 언제부터 뛰냐면 딱 10월 4일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0월 4일부터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뜬다고 용인해 준다고 다시 0.75로 잡아 내리겠지 저번처럼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정부가 그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신문이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냅니다. 기사 내용이 뭐냐면 우에다 총재가 물가 목표치 2%가 완성됐다 확신할 경우에는 단번에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정책 조정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예전에 7월 달에 일본이 정책을 선회할 때 그 이전에 미리 시장에 엠바고 같은 정보를 밑밥을 뿌려가지고 시장에 어떤 충격을 덜 주면서도 이 정책을 선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일본 당국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일본 당국이 원하는 대로 시장을 드라이빙하기 위해서 시장의 어떤 소문을 흘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신문사로서 제가 그때 7월달 영상에서도 한번 잠깐 소개를 했었습니다. 기억들을 못 하시겠지만요. 예. 근데 이번에도 이런 중요한 순간이 오니까 다들 여기까지 딱 뜨는 순간 0.75로 다시 내려가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기사가 아니야 언제든지 지금 보니까 위에다가 필요하면은 여기서 일본 금리를 더 올릴 때가 됐다. 충분히 지금 이제 인플레 때려잡을 때 됐다. 일본에서도 하면서 더 올릴 수가 있어. 그런 기사를 슬쩍 흘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도 안 잡고 더 올릴 수 있나? 그런 기대를 품게 만들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니혼 게이자의 신문 말고도 어디선가 다음번 정책 선회는 어디까지 갈 거냐? 10년물 금리 상단을 1%가 아니라 1.5%까지 확장시킬 거다라는 이게 친절하게 상단선까지 직접 제시해주는 찌라시도 퍼집니다. 이때 나온 뉴스가요. 그날 10월 4일날 뉴스입니다. 그러면서 10월 말에 정책 회의에서
YCC를 이번에는 1.5%까지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기사까지 어디서 확인 안 된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흘러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 당국에서 시켜갖고 슬쩍 흘리는 거죠. 즉 여기서 0.75를 넘어서 그냥 보내준다고? 에이, 다시 잡아내려서 일이 한동안 가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슬쩍 기사들이 니혼게이자 신문부터 아니요, 더 보내줄 마음이 있나봐. 그리고 또 어디서는 야, 지금 좀 있으면 10월 말 돼가지고 일본 BOJ 정책 회의인데 금리 결정하는데 지금 1.0까지 보내주기로 했다며. 저번에 7월 달에. 아직 많이 남았네. 근데 심지어 앞으로 더 1.5까지도 보내줄 수 있어. 이런 얘기까지 확인 안 된 기사까지 흘리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한없이 올라가는구나 계속. 1.0이 문제가 아니라 1.5까지도 지금 보내줄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일본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고, 그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계속 돌아올 수 있는 거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계속 올라갈 수 있겠구나. 자꾸 그런 힌트를 주죠. 즉 채권 시장에서 섣불리들 이제 채권 바닥이네 사야겠네 하고 들어와 가지고 미국 국제 금리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는 그런 거보다는 야 진짜로 5% 갈 수도 있고 5%가 뭐야 7% 얘기한다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거기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자꾸 바람 넣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일본이 이렇게 열일을 합니다. 열일을 해 요즘 말로. 완급 조절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김 뺄 때가 됐다 해가지고 너무 급하게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딘가 미국 안에서 뻥 터지는 거를 잠깐 하루 이틀 사이 어제까지 해서 3일 동안 많이 좀 내리긴 하는데요. 그 내리는 와중에도 너무 꺾이고 여기서 끝이네 그럼 그렇지 하면서 쭉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서 심리가 변해가지고 야 이제 채권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어 하고 쭉 내려가거나 그것 때문에 미국도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리니까 이제 달러는 약세로 빠져야겠지 하고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 거죠. 잠깐 쉬어가긴 해도. 그래서 계속 김을 빼는 와중에도 일본 정부에서는 나와가지고 자꾸 일본의 어떤 금리 이런 거를 더 보내줄 수 있다. 더 많이 앞으로 보낼 거야. 그런 헛소문들을 쫙 자꾸 퍼뜨린다는 겁니다. 요 며칠 사이에. 다시 10월 5일 밤과 10월 6일 낮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요. 이렇게 달러는 조금 떨어지고 있었지만 아까 본 것처럼 일본이 기가 막히게 많이 안 떨어지도록 밑에서 받쳐주면서 그리고 뭐 유럽의 뭐 유로화나 뭐 파운드 영국의 파운드는 이미 많이 떨어져가지고 침체에 발을 담그면서 달러 열심히 받쳐주고 있죠. 같이. 그리고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은 선물 시장에서도 금은 시장을 조작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달러 팔고 이제 금은으로 들어와야겠네 하는 애들을 다 못 들어오게 미리부터 팍팍 가격을 후려치면서 미리부터 겁줘서 못 들어오게 쫓아내고 있고 이런 작업들 지금 다 봤죠. 그러면서 달러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요 며칠 사이에 여전히 충분히 강하고 또 그 강세의 흐름이 확 꺾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성공했고요. 결국 이 며칠간 그동안 전 세계 환율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빨 꽉 깨물고 잘 버티던 러시아의 루블화가 이날 밤부터 못 견디고 심리적 저항선인 100루블 뚝이 이때부터 터지게 됩니다. 예, 보시면 이달 8월 14일 날 저기 그 브릭스 회의 하기 전에 일부러 한번 빵 터뜨려 놓죠. 가서 이제 엿대봐라 하고. 근데 어떻게든 이제 푸틴이 직접 나서가고 사실은 이제 푸틴하고 그 중앙은행장이죠. 우리 나비 부인 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떨어뜨려 놨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점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죠. 한번 또 어떤 정책적으로 쭉 떨어뜨려 놨는데 이걸로는 안 되지. 기어이 이제 100달러 넘으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100루블 넘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이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속 요 며칠 사이 추석 연휴부터 여기 보십시오. 9월 26일 추석 연휴 전부터 이 어마어마한 2주간의 작전이 시작되면서 루블화가 쭉쭉쭉 넘어가면서 예,
연휴 전부터 이 작전이 시작되면서 올라가면서 100루블 안 넘기려고 이렇게 노력은 했지만 결국 10월 5일 밤부터 빵 떠가지고 100루블 넘긴 겁니다. 지금 100루블 넘긴 상태에서 십자 도지 보이시죠? 예. 엄청나게 지금 당국하고 환율 당국하고 싸워가지고 잡아두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100루블을 넘었습니다. 100.4네요. 당연히 러시아 루블화만 그랬겠습니까? 위안화 역시도 지난 며칠간 작전 때문에 7.3 위안을 다시 넘겼습니다. 예. 7.3 위안으로 밑으로 내렸다가 슬슬슬슬 뜨던 거 9월 29일날 한번 또 억지로 확 내리긴 했지만 다시 또 붕 떠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7.3 위안 위로 지금 떠 있습니다. 우리는 잡았죠? 우리 잘했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 지금 보면 개천절 때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내려가지고 이 지금 여기 보면은 1350원 해가지고 이날 10월 5일날 딱 1345원 밑으로 내리려고 했지만 그건 안 되죠. 한번 뚱 튕겼는데 어제 엄청나게 오르던 거를 어제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이 뜨면서 달러 이제 확 뜨면서 환율의 도움을 받으니까 이날 정말 미친 척하고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지금 1345원 밑으로 어떻게든 다시 들어왔다가 막판에 조금 아쉽게 떴네요. 그 종가가 그래도 1344원 61전 1445원 밑으로 간신히 좀 내리긴 했습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선방했네요. 잘했네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달러 가치가 뛰면서 루블만이 아닌 전 세계 주요국 통화 가치가 요 며칠간 일제히 하락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달러당 100루블이 무너졌다. 달러당 100루블은 러시아에서 정권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심리적 저항선이어서 러시아 정부 정책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불만도 높아지는 가격이다. 그렇죠. 그리고 푸틴 대통령 역시 내년에 대선을 출마하는데 이런 거 많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지금 100루블 딱 넘는 순간 러시아는 자본 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식으로 억지로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차단막을 치거나 은행 해외 송금 못하게 정부에서 아주 일당 공산당처럼 막아버리는 자본 통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즉 100루블은 러시아에서는 너무 치명적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러시아 100루블 딱 넘기고 했을 때부터 미국에서는 갑자기 작심하고 나온 것처럼 전 현직 연준 인사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튀어나와서 불과 이틀 전엔 안 그랬는데 딴판으로 지금의 높은 국채 수익률 오르는 거는 시장에 이미 충분한 금리 인상의 압박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는 더 이상 금리 인상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어라라? 이틀 전만 해도 어떻게든 우리는 금리 인상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지지한다부터 해가지고 일률로 나와가지고 전부 매파 비둘기 이때가 언제예요? 10월 3일에 이렇게 떠드셨잖아요. 그런데 이틀 만에 10월 5일이 돼가지고는 아니 이렇게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게 많이 가파르게 오르면 사실 금리 인상은 필요 없을 수도 있지. 그러면서 시중에 이제 이로 인한 부작용이 나오면 오히려 연준이 빠르게 대응해야 하면서 어떻게 뭐 할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까지 풍깁니다. 이틀 전과는 전혀 딴판에 시장 달래기에 나선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김빼기 그것이 지금 그 영상 올리고 이틀 만에 하루 만에 나온 거죠. 급등한 채권 금리를 달래는 겁니다. 즉 페드 위원들의 발언이 많이 영향을 줬다. 여기 기사에 나오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나와가지고 추가 인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국채 금리가 오르면 또 마이클 바 부의장이 나와가지고 은행 대출에도 악영향이 끼치는가 우리가 긴축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좀 지켜봐야겠어. 그런 얘기 하고요. 또 라파엘 씨가 또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 미국 안에서도 회사채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지 조심해야지 그런 얘기하고 또 페드의 전직 부의장인
리처드 클라리다라는 사람은 또 나와가지고 야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국채금리가 오르면 금리 인상은 더 할 필요가 없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루 만에 우르르 쏟아져 나서 이틀 만에 다른 얘기를 하죠. 너무 급하게 오르는 거 싫다는 겁니다. 막은 겁니다. 이처럼 이제 지겨운 얘기 이제 끝나갑니다. 지난 보름간에 쉬지 않고 오르던 가열찬 달러 강세와 장기 국채금리의 상승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환율과 부채 금리를 자극하면서 지옥의 추석이 됐었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연출했지만 어제까지 해서 마지막 2, 3일의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 10월 4일 이전에는 마지막 그 2, 3일간의 기울기는 심히 미국 안에서도 뭔 일이 터질 만큼 부작용을 염려스럽게 만들 정도로 급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죠. 여기서 이거 너무 급하게 오르는데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위와 같이 한 번 좀 김 빼고 열기를 한번 빼줘야 될 타임이 한번 오게 된 거죠. 하지만 어쨌든 지난 보름간의 여러 협조 작전 덕분에 사냥개들 때문에 비록 이날 엊그저께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급하게 필요 없다 금리 올릴 필요 없다고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미국 국채 금리는 사실상 확 떨어지거나 그럼 이제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는 여기서 끝이네. 국채 금리 오르는 거나 달러 강세도 여기서 끝이고 이제는 이제 끝났네 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확 역전된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쉬어가는 그 정도로만 살짝 완급 조절을 성공적으로 해낸 거죠. 여기 보십시오. 어제 금리가 그렇게 떨어진 것 같지만 여기서 지금 5일선 밑으로 한 번 떨어진 것 같지만 어제 하루 동안 다시 깜짝 올랐다가 지금 여전히 4.75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절대 이 지금 국채금리 상승세는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달러 지수 역시도 지금 그 이후로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보면 여전히 얼마입니까? 여전히 106 위에입니다. 즉 결국 딱 필요한 만큼만 속도 조절을 한 셈이었죠. 요 며칠간 한 3일간 사실 이번 작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이 거의 다 많이 지금 큰 역할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또한 이날 일본 재무상 역시 재무장관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 150엔에서 엔화를 딱 스탑을 걸어놨었죠. 개입을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앞으로 150엔을 용납 못한다는 얘기냐 계속적으로 당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150엔 밑으로 쭉쭉 떨어뜨린다는 얘기냐 엔화 약세를 막겠다는 얘기냐 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재무상이 하는 얘기가 답변을 슬쩍 어물쩍 뭉개면서 회피합니다. 즉답을 회피하면서 그거는 지금 뭐라 말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앞으로 내세워야겠지 그런 식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얘기 또한 뭡니까? 이 얘기 또한 150엔 넘는 게 싫어서 한번 잡아두긴 했지만 여기서 계속 영구적으로 150엔 밑으로 떨어지게 계속 더 가열차게 잡아두겠다 하는 게 아니라 상황 봐서 대충 그거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면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제 150엔 갔으니까 이제 엔화는 떨어질 일만 남았지 하면서 달러 팔고 엔화로만 들어오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거죠. 저 자식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엔화가 150엔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상황 봐서는 아니면은 150엔에서 한참 갈 수도 있겠는데 은근히 그런 인상을 지금 심어주죠. 달러 강세를 해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죠. 그리고 또한 이날 또 나온 기사가 시장의 지금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가 지금 10월 1일부터 미국 정부가 임시적으로 셧다운을 넘기긴 했지만 언제든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과 늘어나는 미국 재정 적자와 고금리로 인해서 미국 신용 등급을 끌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이번 김 빼기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장기채 금리의 속도 조절일 뿐이지 여기서 고금리 행진이 끝난 게 아니다 하고 여러 방향에서 경고등을 울리고 있는 거죠.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젯밤 얘기로 옵니다. 10월 6일 금요일 밤부터 오늘 10월 7일 토요일 아침까지 시장에서 뭐 깜짝 뭐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이 나왔죠. 즉
ADP보다는 훨씬 신뢰성 있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보고서가 어젯밤에 나왔는데요. 역시 이번에 또 ADP하고 정반대로 굉장히 뜨겁게 나왔습니다. 그거 보는 순간 시장은 어이구 놀래라 하고 앞으로 금리 계속 더 올리겠다 하면서 시장은 급락했고요. 채권 금리는 다시 또 무섭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미국 10년물 금리가 그 소식 듣고 놀래갖고 껑충 뛰었죠. 근데 바로 또 쭉 떨어집니다. 왜 떨어졌냐? 고용보고서 발표된 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살펴봤더니 헤드라인 수치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세부적인 걸 보니까 점점 고용시장도 이대로 착실히 식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내용을 그 안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 생각이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과민 반응했네 별거 아닌데 하면서 다시 회복했죠. 그래서 시장도 그때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국채금리도 확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거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요 며칠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시경제 소식들은 미국 장기채 금리 상승세가 절대 여기서 끝이 아님을 여러 시각에서 지금까지 보여줬죠. 잠깐 김 빼는 거다. 끝이 아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는 그날 알고 보니까 고용보고서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고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은 처음 오른 것의 반 정도로만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루 전보다는 다시 오른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1시간 봉인데 깜짝 놀랬다가 아니라고 떨어졌는데 그래도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4.75 밑으로 한번 김 빼갖고 열심히 잡아뒀는데 한번 놀래서 떴다가 갈아왔는데도 4.75 밑으로 안 떨어지고 결국은 4.8 수준에서 지금 딱 멈춰 있죠. 즉 한번 김 빼면서 안심은 시켜줬지만 여전히 미국 국채 금리는 지금까지 길게 쭉 타임라인으로 살펴본 것처럼 끝난 게 아니다. 끝난다고 했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진짜 문제가 이거죠. 금리는 그렇다 쳐. 채권 금리는. 근데 어제 주식시장이 너무 놀랍게 오버슈팅 했죠. 주가는 깜짝 놀라서 떨어졌던 게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날 아주 무섭게 그리고 과하게 오버슈팅 했습니다. 그랬죠? 금리가 4.8까지 다시 4.7로 올라갔고 4.8까지 올랐는데 그러면 시장은 겁먹고 떨어져야 되는데 어제 시장이 너무 놀랍게 오버슈팅 하면서 많이 올랐대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사실 어떤 구실을 갖다 붙여도 속 시원히 해석이 안 되죠. 이 움직임이. 대충 시장에 있는 해석과 제 해석,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요거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해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해석. 고용이 여전히 뜨겁지만 확실히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더라 보니까. 그리고 고용도 보니까 정부 부문이 아닌 민간 부문에서는 확실히 식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처음엔 깜짝 이게 뭐야 하고 놀라긴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하 고용도 식어가고 임금 상승도 식어가고 그러면은 연준은 뭐 굳이 뭐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릴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시장이 좋아하고 올랐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웃긴 게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장기채 금리도 떨어지나?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시장이 그동안 문제가 된 거죠. 그 연준이 고용 보고서 보고 야 앞으로 우리는 금리 올릴 일 없다. 여기서 이제 금리는 마지막이다 하고 그대로 동결하고 11월부터 간다고 해서 시장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든 말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계속 4.5, 4.5에서 4.7로 오르고 하니까 그거 무서워서 시장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제 10년물 금리는 4.8까지 또 올랐단 말입니다. 그럼 시장이 떨어져야지. 이 해석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해석 그것 때문에 올랐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충분히 해석을 못하죠. 또 얼핏 제가 이렇게 유튜브 살짝 봤더니 이렇게 해석하시는 기자님도 있으시더라고요. 좀 있으면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한다며 그때 뭔가 서로 간의 화해 분위기가 물 것 같으면서 그 기대로 지금 그것도 감안해서 오른 거 아니냐.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헛소리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자님이니까 잘 알으셔야 되는데 요즘 미국 상무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쭉 기사들을 보신 게 있으면 그런 얘기는 아마 못 하실 텐데, 왜냐면 지금 뭐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11월인가 그때 저기 뭐 정상회담 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 좋은 얘기가 오갈 거다고 좋아한 거는 이미 추석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상무장관이 지금 중국 화웨이가 지금 뭐 7나노 이상의 뭐 뭔가를 막 그 메이트 60인가 자기들 핸드폰 내놓으면서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잘 살아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10월 말까지 새로운 반도체와 여러 가지 그 제재를 더 내놓을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원래는 정상회담에 괜히 찬물 끼얹는 거니까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새 돌아가는 얘기들 들어보면 아니다. 지금 늦춰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정상회담이고 나발이고 지금 10월 안에 당장 다음 주부터 나올 수도 있는데요. 유럽이랑 미국이랑 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중국 반도체를 말도 안 되게 다 제재를 하자라는 게 지금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엔비디아부터 해서 다른 많은 저기 그 반도체 회사들이 또 가가지고 몰려가가지고 우리 죽는 꼴 보려고 그래요. 정말 왜 그럽니까? 하고 지금 막 백악관에 항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상회담 이전에 뭐 막 중국을 또 한 번 더 여러 가지 반도체 제재한다고 하면 정상회담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겠죠? 네. 정치적으로 그런 거 감안을 해야 되는데도 정상회담 하기 전에 제재부터 내놓자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미국 상무부에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 뻔히 월가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내달에 저기 그 정상회담 하는 거 있으니까 시장이 살아날 거다고 좋아해서 지금 살아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 해석이 제일 그럴듯 하더라고요. 높은 채권 금리에 시장이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더 장기채 10년물 금리가 뭐 막 4.75, 5% 오르더라도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놀라지만 뭐 십몇 년 전에는 이런 게 일상이었다. 시장은 버틸 수 있다.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누가 뭐래도 지금 골디락스다. 제일 그럴듯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성급한 게요. 시장이 정말 이대로 골디락스도 이 고금리 환경에서 얼마나 버틸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제 하루 섣불리 하루 움직임 가지고 미래가 이럴 거다고 갖다 붙이지 말자고요. 앞으로 어닝 시즌에 잘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거랑 상관없이 미국 장기채를 많이 보유한 회사들이 미실현 손실은 갈수록 더 위협받고 커질 거고요. 시간이 갈수록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전 실리콘밸리가 그랬던 것처럼 자산을 매각하면서 돈을 융통해야 되는 때가 점점 더 빨리 닥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처음엔 국채 금리가 뭐 4.5, 4.75 오르니까 뭔 일 생긴다고 무서워했는데 그래도 뭐 지금 다들 들어와서 뭐 애플 사고 테슬라 사고 빅테크 사는데 별거 아닌갑다 하고 시장 사람들은 들어와서 살 수도 있겠죠. 채권금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채권금리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서 회사들이 턱턱 뭔 일 터지는 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별개로 진행되는 현실의 리스크죠. 기사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도 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이미 미국 기업들의 채권 조달 비용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최근 1년 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요. 금융권 특히 문제가 되고요. 미국 국채 회사채 보유한 은행, 보험사, 연기금, 기관 투자자 손실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실리콘밸리형 사태가 어디서든 다시 터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발표된 실리콘밸리형 사태 때 발표된 당시의 그 평가 손실보다 다들 10%씩 늘어난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10월 6일 날 기사입니다. 미국만 이러냐? 유럽도 역시 요 며칠간에 요 보름간에 미국 국채금리가 막 4.75 이상으로 막 5% 간다고 오르게 되니까 미국에서도 회사채들이 지금 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유럽 지역의 104개 은행도 다 이런 거 유럽 중앙은행이 검토해봤더니 이미 어마어마한 미실현 손실을 입고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근데 이것은 7월달 자료고 지금 최근 10월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지금 그 손실 규모는 훨씬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한다. 누가 커졌냐 손실이? 채권 투자에 큰 손이 보험사, 연기금, 사모펀드, 레버리지 거래하는, 제가 다 저번 영상에서 언급한 애들이죠. 얘네들 빵빵 터진다고. 얘네들이 막대한 장부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3월달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못 견디는 애들 하나둘씩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이게 계속 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무시하고 미국 경제는 잘 버틸 거다 해가지고 채권 금리에 지금 높아진 채권 금리 시장이 적응해서 어제 오른 거다. 너무 단기로 보는 거고요. 앞으로 닥칠 이런 위험을 더 무서워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왜 제가 이게 제일 그럴듯하다고 했냐면 채권 금리에 시장이 적응한다는 말이 그 말이 저도 맞다고 보는 겁니다. 즉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4.25에서 4.5로 가고 4.75로 간다고 해서 시장이 그대로 거기에 반비례해서 뚝뚝 떨어지지는 않아요. 항상 시장은 떨어졌다가 너무 심한 거 과매수됐다, 과매도됐다, 풋콜 옵션이 너무 지금 극단으로 치달았다 하면 한 번씩 저가매수 들어온 것처럼 한번 붕 떴다가 또 뭔 일 있으면 내려갔다 붕 떴다가 항상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 있죠. 올라갈 때도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보면은 S&P 한번 볼까요? S&P 보시면 그동안 이때부터 8월 말 9월 초부터 많이 떨어졌잖아요. 쭉쭉 떨어졌죠. 사실 시장에 큰 문제는 없고 오직 채권금리 하나 오르는 그 문제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거지 시장에 뭐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나 그런 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떨어질 만큼 떨어지면서 한 번쯤 쉴 때 된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누구 말처럼 200일선 가까워지니까 한번 뜰 때 돼서 뜬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셔놓은 건데요. 이때 이 중요한 지지선이나 저항선이었던 4290 부근에서 어제 올랐는데도 거기 딱 걸렸네요. 그리고 이 추세선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저 밑에서부터 저점에서부터 찍고 이 S&P가 그동안 올라온 상승의 추세선입니다. 지금 이 추세선 밑으로 빠졌는데요. 언제부터 빠졌냐면 10월 2일부터 10월달 들어와서 빠졌는데요. 9월 말에 아니다 하고 버텼지만 10월에 빠졌는데 지금 올라갔지만 이 추세선을 또 오르락내리락 하다 이 추세선 밑으로 떨어지는지 버티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이때는 이 추세선 밑으로 일단은 지금 빠졌습니다. 어제까지 한번 오르긴 했어도 재미로 보세요. 차트는 절대 뭐 차트 가지고 뭐 아는 척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내려가든 올라가든 시장은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한번 지그재그로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해서 시장도 계속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응하고 있는 거죠. 이 높아진 환경에. 그렇죠? 우리가 물가가 막 처음 크게 오를 땐 놀래지만 나중엔 거기에 다 적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제일 그럴듯한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해석이 저만의 해석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런 거 짚어내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어제 시장이 눈에 띄게 올랐던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소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내용이 어쨌든 어제 나온 고용 수치는 헤드라인 수치는 정말 충격적으로 높게 나왔잖아요. 그거 무시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국채 금리를 봤어도 놀라갖고 팔짝 뛴 다음에 그 내용 보고 아니 그렇게까지 놀랄 건 아니래요 하고 떨어지기는 했지만 야 그래도 지금 저 정도로 고용이 높게 나오면 내용이 어떻고 자시고 간에 연준이 이걸 그대로 넘기기는 힘들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국채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했기 때문에 처음 이날 장 시작하면서 4.75 밑에 있다가 위로 빵 떴다가 정말로 모든 게 괜찮으면 다시 4.75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만 4.75 찍고 4.75 윗부분 또 다른 박스권 레벨에 딱 주차를 해버렸죠. 4.8 수준에 채권시장 움직임 보면 확실히 고용 보고서를 제대로 본 겁니다. 그런데 S&P 같은 시장의 주식시장의 지수를 보면
아주 그냥 고용 보고서를 너무 말도 안 되게 무시하고 있죠. 야, 내용 보니까 별거 아니래. 야, 별거 아니래도 지금 너무 높게 나왔잖아. 아, 몰라. 나는 그냥 올라가려고 막 말도 안 되게 너무 뻔뻔하게 오버슈팅 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믿고 그렇게 뻔뻔했을까요? 믿는 구석이 뭐였길래? 제가 볼 때는요, 바로 그거죠. 그 전날부터 쏟아져 나온 연준 위원들의 립서비스 덕택이에요. 즉, 10월 3일까지는 연준 위원들도 다 나와가지고, 야, 10년물 국채 금리, 장기채 금리 더 오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연준도 계속 여기서 금리 인상 멈추면 안 돼. 연말까지 한 번씩 더 올려야 돼. 이런 얘기들 하면서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빼기 작전 딱 시작되고 하루 만에는 나와가지고 다 미친 사람들처럼 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번에 또 한마디로 야, 10년물 금리 이렇게 장기채 금리 오르고 했으니까 금리 인상은 이제 그만하자. 여차하면은 내릴 수도 있겠네. 그런 얘기를 나와서 또 단번에 따가면서 시장을 전부 다 미국에 뭔 일 생기겠네 하는 그런 투기적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시장을 열심히 달래주죠. 이렇게 달래주니까 그 다음날 기가 다른 겁니다. 즉 옐런이 맨 처음에 급하게 나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들이 갑자기 태세 전환하면서 시장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시장에서 어떤 마음이 생긴 거냐면요. 야, 10년물 금리, 장기채 금리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어디선가 뭔 일 터지려고 하면은 바로 미국의 재무부나 당국이나 미국의 연준이 이러한 국채 금리의 고공 행진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구나. 미국 흔들리는 거를 몸 바쳐서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하는구나.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지들 딴에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망가지고 힘들라고 할 때도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서 망가지려고 하면 옐런이 나오든지 파월이 나오든지 연준 위원들이 나오든지 해서 금리 이렇게 계속 올리면 안 되겠는데요. 뭔가 대책을 강구해 줄 거다. 받쳐줄 거다. 파월 푸시죠. 한마디로. 그게 파월 푸시거든요. 파월이 뒤에서 다 막아줄 거다. 그런 기대감을 생긴 거예요. 하루 만에 이렇게 달래주니까 애들이 뻔뻔해진 겁니다. 결국은 이대로 10년물 금리가 앞으로 4.8 넘어서 5.0%로 향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연준 위원들이 다음 FOMC 회의에서 야, 지금 우리가 금리는 동결했지만 이미 시중에서 10년물 금리는 5% 넘었단 말이야. 그리고 뭐 시중 대출 금리나 회사채 금리 지금 뭐 모기지 금리 8% 넘었대.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이거 이대로 가면은 미국에서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슬쩍 좀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뭔 대책을 강구를 해야겠네. 뭔가 자기들이 일을 할 거다. QT를 여기서 좀 그만 해볼까? QT를 줄여볼까? 그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오든지 뭔가 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생긴 겁니다. 즉 미국 경제가 뭔 일 생기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 재무부나 파월이 액션을 취해주겠구나.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틀 전만 해도 10월 3일까지만 해도 뭐 경제가 뭐 망가지든 뭐든 상관없어. 5% 넘어도 그 뭐 저기 장기채 텀 프리미엄을 계산하면 당연한 결과고 그렇게 가는 건 뭐 자연스러운 거지. 우리 연준은 신경 안 쓴다. 파월도 예전에 FOMC 때 그랬잖아요. 저번 잭슨 홀 발언 때나. 그죠? 예. 그래서 아유 시장 망가져도 연준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겠네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잠깐 김 빼주는 작전 덕분에 이틀 만에 연준 위원들 다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걱정해주면서 금방이라도 다시 금리 인하 해줄 것처럼 립 서비스들 해주니까 이날 고용 보고서가 뭐 내용 보니까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말도 안 되게 빵 나와가지고 채권 시장은 0.75에서 다시 위로 떴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야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뭔 일 있어서 주식 시장 무너지려고 하면 걱정 말어. 저기 재무부나 연준이 나와서 막아줄 것 같아. 겁 없이 그래서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결론 내리자면 지금 이 며칠간에 지금 9월 30일부터 해서 쭉 길게 너무 재미없게 지루하게 죄송합니다.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됐네요. 타임라인을 쭉 보면은 일본이 자기들이 그렇게 일본 10년물 금리가 0. 저기 뭡니까?
일본 10년물 금리가 0.75에서 당연히 잡아줄 줄 알았는데 잡는다고 말만 하고 보내주면서 미국제 금리를 더 끌어올렸고 10년물 금리를 또 일본 엔화가 자기들이 용납할 수 없는 150엔 가까이 가가지고 스탑을 한번 걸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많이 꺾이지 않도록 적당히만 지금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았고요. 그리고 은시장에서는 지금 이 작전들이 이어지는 동안 달러 강세가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미리부터 달러 강세가 훼손되지 않도록 은시장은 미리부터 듀레이션 길게 해가지고 지금 밑작업에 지금 들어갔었고요. 거기에 미국 장기채 금리에 4.75 이상 5.0까지도 이것은 뉴 노멀이고 앞으로 일상적으로 진행될 거다 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던 연준 위원들과 빅샷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올랐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러시아 루블화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다 힘들어지고 전 세계가 채권 시장에 다 지금 요동치면서 지옥의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다들 힘들어졌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너무 급하게 미국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니까 이때부터 조금은 김 한번 빼줘야겠다 했던 겁니다. 근데 김을 빼더라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국채는 더 이상 올라갈 일 없고 끝났나 보네 하면서 오해하면서 다 채권 매수자가 들어와서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훅 떨어져가지고 지금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려는 나라들이 여기서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이 한숨 돌리게 만들기는 싫죠. 그러니까 자기들 미국에 큰 문제는 안 생기고 너무 투기적 쏠림이 안 생기도록 한번 김을 빼주고 쉬어가게는 만들어주지만 그래서 지금처럼 미국 시장에 뭔 문제가 터져도 그것이 터지기 전에 우리 연준 위원들이랑 미국 재무부에서 이런 식으로 립서비스 하면서 잘 봐줄 거다, 막아줄 거다, 은근히 그런 기대감을 푼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제 주식시장은 역시 우리가 떨어지는 거를 미국은 원하지 않아.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걸 하면서 그거 믿고 깝친이라고 어제 한 번 더 빵 뜬 거라고 저는 보고요. 하지만 아무리 미국이 지네 안에 시장은 잘 봐주겠지 하면서 믿는 구석이 있다 쳐도 역시나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는 다시 하루 이틀 김 빼다가 다시 4.75 위로 여전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쭉 본 것처럼 일본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걸 봐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말로 5% 위로 가려고 작정한 것 같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기사처럼 미국 안에서도 뭔 일 터지는 거는 시간이 빠르든 늦든 기정사실이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다른 나라부터 먼저 터져야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얘기인데요. 여기까지 또 연휴 동안 참고 들어주신 우리 1000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좀 제가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늘어지고 좀 힘들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훨씬 더 재밌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노력하는 것만큼 금방 또 뭐가 제가 잘 안 나와가지고 그게 좀 문제네요. 예. 연휴 재밌게 보내시고요. 가을 분위기 또 만끽해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